올해 연준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시에 쓸 거라는 점이죠. 작년까지는 그런 우호적 정책을 썼다면 올해는 어느 정도 감내할 확률이 높아요. 아직 그 징후는 없다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내년, 내후년에 그런 징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측 불허의 굉장히 어려운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일찍이 이런 장세를 예측했던 그런 분위기시죠.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주호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요즘 들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윤주호 센터장님의 충고를 좀 일찌감치 들었으면 이 어려운 장세에 충분히 대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뭐 과찬이시고요. 네.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어쩌면 저희들이 좀 중요시했던 변수들이 좀 구체화되다 보니 뒤따라와서 좀 주가가 이렇게 흐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과연 주가가 이제 좀 추가적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제 조금은 좀 마음을 놔도 되는 건지 지금 장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이 뭐 추세랑 어쩌면 박스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뭐 상승 추세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주가 오르고 뭐 쫓아가면 셉니다. 또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면 사실 뭐 어떤 처방도 좀 안 먹히죠. 근데 이제 참 어려운 장세가 뭐냐면 박스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변동성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불확실성이 곧 변동성입니다. 뭐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굉장히 안 좋아 보일 때 되면 바닥이고 좀 낮은 것 같은데 싶으면 그때는 굉장히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고 올해 한 상반기는 아무래도 그런 장세가 아직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 대세하락이다 이런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결국 상반기 지나서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가 있었고 그 뒤에 뭐 상승을 이끌어왔던 가장 큰 힘은 누가 뭐래도 유동성의 힘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 유동성을 거치는 과정이 이번처럼 여러 가지 그 정책 수단이 압축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에 과연 이렇게 기존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물가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좀 징후가 나오고 그럴 때까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근데 단기적으로 급락할 때마다 좀 반등은 나올 겁니다. 지금은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 같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해 한 1, 2월 상반기 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윤주호 센터장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전망을 많이 하셨는데 증권사 중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웬 말이냐 이렇게 봤던 그런 증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또 과도하게 또 인플레이션을 맞습니다. 걱정하는 그런 곳들도 많아요. 네. 윤주호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제 그 녹음한 날짜 기준으로 네. 전날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더니 미국 증시가 그래도 막판에 힘을 좀 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유가가 좀 진정됐거든요. 유가가 진정됐던 이유는 결국 이란 핵 협상이 좀 약간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란 쪽에서 좀 앞으로 공급이 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크롱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의 밑에 깔린 어떤 가장 큰 변수가 코스트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중에 뭐 하나 뽑는다면 유가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유가가 언제쯤 안정화될까? 상반기 뭐 1분기에는 사실 유가는 100불 넘어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 구간 동안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가가 상승이 좀 멈추고 나면 인플레는 좀 안정화될 거죠. 과거처럼 뭐 2% 미만은 가기 쉽지 않아 보이고 올해 내로. 뭐 3%대 중반 정도가 하반기가 갈 수 있는 물가인데 그래도 상반기 뭐 7%대에 비해서 낮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유가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상의 그 변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하나 주식 측면에서 보면 치폴레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 레스토랑 업계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생활했는데 네. 거의 점심에 절반은 치폴레에서 먹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밥이라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치폴레가 어제 실적은 장중에 많이 안 올랐는데 시간에서 많이 올라서 도대체 왜 이유가 그런가 봤더니 인건비도 엄청 올랐고 원재료비도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은 판매 가격 오를 거다 올릴 거다
결국 이 성격은 뭐냐, 어떤 기업을 찾아야 되냐가 우리가 오늘 사실 기자님과 얘기할 때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됐고요. 하반기 안정화돼도 과거에 비하면 높은 수준일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구간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코스트가 올라가도 가격 정가가 가능한 기업들이 뭘까 찾아야 될 거예요. 음식료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최근에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금융주 같은 게 좋았을 거고, 뭐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가는 시기, 이 정도로 저는 현재 상점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가도 물가지만 네. 그것 때문에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역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13년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하니까 막 테이퍼 텐드럼이 나오고, 14년부터 테이퍼링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한 거의 18년 돼서야 QT라는 걸 했거든요. 제 말은 이전에 우리가 QT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작년 12월에 탁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정책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정상화 경로가 이번에는 그걸 압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 연준 자산이 너무 커졌고, 또 과거와 다르게 연준 자산에 MBS라던가 여러 가지 과거 국채 외의 자산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거죠, 지금.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말씀은 3월 달에 FOMC에서 빅스텝으로 50pp 할 거다, 25pp 할 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연준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시에 쓸 거라는 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길게 본다면 연준이 정상화로 가야 나중에 정책 수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야 되게, 그럼 QT가 나오면 왜 이게 문제냐? 18년에 했던 거는 사실 지금 논의되는 QT보다 훨씬 완화되는 형태거든요. 재투자 규모를 점진적 축소했던 거에 불과했는데도 당시에 신흥국 외에 선진국 시장에서까지 돈이 빠져나갔었어요. 18년 이후에 미중 분쟁 때문에 이유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약세로 갔을 때 그 QT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금리 인상도 굉장히 빠르게 할 것 같지만, 더 문제는 QT가 올 여름 안에는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름 안에요? 그렇죠. 최근에 저도 놀랐어요. 블룸버그의 컨센서스 봤더니 5월, 7월 이런 게 굉장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사후적으로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데이터를 보다 느꼈던 거는, 하여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또 마냥 오르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실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리를 좀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만약 지금 말대로 1년에 7번씩 올리고 이러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그리고 단기금리만 막 올라오고 장기금리가 못 쫓아가요. 보통 금리 인상 시작되면 10년 장기금리는 잘 안 올라요.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장기 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흔히 커브가 평탄화된다 그러잖아요. 네, 수익률 곡선이 그렇죠. 평탄화된다. 이런 별건 거. 아니고요. 네. 그럼 약간 좀 우려가, 경기가 좀, 그거를 좀 막는 방법은 장기채를 좀 내놓으면 되잖아요. 네. QT를 통해서. 그것도 네. 대안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준 자산 중에 좀 걱정스러운 거는 MBS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네. 엄청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MBS,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데, 이러다 MBS 금리가 이제 막 뛰어버리면 이거는 소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연준이 좀 있으면 금리 좀 올리다가 물가 좀 잡히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파월 푸처럼 나올 것이다 하는데, 어쩌면 작년에 실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쉽게 그렇게 연준의 시장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긴 만만치 않아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우리가 다 일시적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물가 상승. 연준 1년 동안의 정책 변화의 의사록만 보더라도 연준조차도 이렇게 빠른 물가 상승을 잘 제어 못했고, 이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에 잘 못했는데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네.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연준이 좀 올해는 그 유동성 소위 흡수를 좀 가파르게 할 것 같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도 2002년 3월에 우리가 연준 자산이 4.2조 달러였는데 지금 9조 달러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이 그렇지 이걸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온다는 걸 다 알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예를 들자면 많은 분들이 언급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되게 낮거든요. 네.
올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선거 전까지 뭐 민주당이 왜 집권했던 이유가 뭘까요? 뭐 환경 문제 많이 얘기했었고 불평등 문제 얘기했었고 월스트리트 탐욕도 많이 비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정하려는 작업도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죠. 사실 그 증거가 있는 게 이후에 무엇이 좀 화두가 될까 했을 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역 연준 이사를 새롭게 가버너 후보로 올렸는데 3명을 올렸는데 근데 라스키란 분이 이제 갈수록 언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라스키. 예. 예, 이분이 이제 소위 엘리자베스 워런이 추천한 분인데 과거에 그 도드 크램법 있잖아요. 규제안 그 만들었던 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 강력한 규제. 거기다가 워런이면 또 지금까지 기조와는 좀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물론 직전에 이제 랜달 크리스라는 부의장이 있었는데 이분보다는 굉장히 월가에 대해서 강경한 스탠스가 갈 확률이 높아요. 규제 같은 게. 네. 이거는 뭐 예측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이미 드러난 소위 여러 가지 소위 팩트를 갖고서 추론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분이 될 확률도 꽤 높다 하더라고요. 뭐 네. 다른 분을 희생해서라도 이분이 될 확률이 높다는데 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규제를 한다면 여러 가지 레버리지 규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의 기조가 민주당 색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가 올해이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 과연 우리 금융자본주의 제가 이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위 그리드 이스크 탐용이 선이라는 믿음 속에서 작동되는 월가의 메커니즘이 과연 올해 이게 작동될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잘 규제가 돼서 버블로 가서 터지지 않고 이걸 잘 컨트롤러브 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는데 당장 우리의 시간 단위를 올해로 좁혀보고 또 어떻게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1분기와 2분기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만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가가 자꾸만 올라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올 연말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질 걸 굉장히 우려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혹시라도 긴축 정책을 강화하면 이번엔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데 연관돼 있는 주식 투자 비중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또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를 지킬 방법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뭐지 선택의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는 연준이 이제 나서줄 거라는 근거는 미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주식에 많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직장도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여전히 네. 그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는 그런 우호적 정책을 썼다면 올해는 어느 정도를 감내할 확률이 높다. 뭐 자산 시장도 한 10년간 열심히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쉰다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갈 확률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걱정되는 분위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동학개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식의 구조적 변화를 얘기했다면 언젠가부터 이제 한국 증시는 뭐 지배구조 이슈도 그러니까 진절머리나 나는 미국은 뭐 장기적으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갈 거야 하는데 미국마저도 특히 우리가 보통 제가 많이 요즘 딴 데 가면 드리는 말씀인데 뭐 가격에 베팅한다면 그건 투기라고 하고 가치에 베팅한다는 게 소위 투자라고 하는데 미국 주식이 그만큼 올라왔던 거는 사실 뭐 어떻게 가치라는 게 잉여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배당을 주거나 뭐 M&A 투자라거나 아니면 다음에 할인율이거든요. 근데 가치 부분은 분명히 미국 측면에서는 주주 우선 정책도 강하고 하지만 할인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뭐 서학개미를 미국 주식만이 답이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만만치 않다. 저는 오히려 뭐 올해는 어떻게 보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마냥 비싼 주식보다는 뭔가 바닥에서 돌고 있는 그렇다고 싸구려 주식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닥에서 돌고 있는 그리고 뭔가 우리의 좀 가까운 기업 한국 주식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방할 여지는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할인율 말씀을 하셔서 또 이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연준에서 이제 양적 긴축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조도 계속 가게 되면 이게 올해 또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증시가 이제 다시 막 전처럼 대세 상승기로 바뀔 가능성, 이 가능성을 올해 안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와중에도 상승이 가능한 건지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 2분기는 네. 굉장히 박스권이 어떻게 보면 3천도 못 넘어가는 박스권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연간 상단 밴드를 작년 11월에 3,150을 적었었는데 그때는 어떤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네. 이거 맞냐고 오타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750 아니냐? 뭐 이럴 보통 수도 그때 있겠네요. 네. 낮게 보는 데가 네. 3,400, 높게 보는 3,700, 800, 그랬었죠. 4,000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말로는. 근데 네. 3,150 얘기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좀 더 내려온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시총을 너무 늘려놓는 바람에 이익은 그만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산정했던 밸류를 적용해 보면 뭐 상단은 3,000에서 3,050인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하단은 2,750이었는데 한 2,650 전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갑자기 또 2,300, 200 별 얘기가 다 나오고 네. 그거는 너무 장이 아니 무너질 때 하는 얘기고요. 지금 그걸 염두에 두는 상황은 아니고 하단은 그 정도인데 또 상단을 크게 열기는 힘들다. 재밌는 게요. 어제도 미국 증시를 딱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봤어요. 뭐 나스닥, 다 S&P 500 다음만 보시잖아요. 저는 러셀 2000을 많이 봅니다. 어제 제일 셌던 것도 러셀 2000이었어요. 한 1.6% 올라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훨씬 종목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막 특정 종목이 막 시장을 막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막 우리가 두더지 게임처럼 오늘은 여기 좀 튀었다가 막 어쩌면 굉장히 트레이딩 시장, 그냥 트레이딩 바이인 정도가 뭐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트레이딩 바이하고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줄이고 뭐 이게 반복되는 시장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제 최소한 주가가 올라가려면 PER 곱하기 EPS인데 PER 부분은 기대할 게 크게 없고요. 근데 PER 쪽에서는 만약 유동성이라고 하면 하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상반기에 막 100불 이상 넘어갔다가 한 70불, 한 60불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굉장히 뭐 주가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 부담이 확 주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EPS 측면에서 크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EPS가 왜 안 좋아졌냐 보면은 공급망 교란이었고 딴 것보다 단가를 다 비싸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는 밑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 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뭐 여전히 안 좋거든요. 서로 힘들어지고 있죠 지금.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좀 개선돼야겠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좀 사이가 좋아져서 중국에서 싸게 물건을 갖다가 미국이 좀 생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지금 뭐 보면은 각자 리쇼링한 단어로 각자 다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얘기만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이런 게 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 그래 주가가 한번 3,000을 넘어서 3,200, 400도 한번 배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또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 뒤에 만약에 많은 기업들이 소위 정치적 논리 때문에 정치 논리라는 거는 경제 논리에 앞서서 작동될 때가 지금 그러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드러나는 것처럼 많은 곳들이 좀 그 소위 캐파를 많이 늘리는 형태로 가면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안 강한데 캐파만 늘려놓으면 뭐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캐파가 생각보다 최근에 몇 년 들고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작년에 좀 안 좋게 봤으니까 대세 하락한 거 아니냐면 대세 하락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나오는 거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세 하락이 나오는 건데 아직 그 징후는 없다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내년 내후년에 그런 징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내년 내후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미래라는 걸 우리가 뭐 이진수로 뭐 옳다 그르다 오른다 빠진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잡고서 그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전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변수들이 계속 지금 당겨와서 발동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소위 좋게 보는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와 그래도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 이게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잖아요. 미국 시장 저런 변동성 보셨어요? 저는 요즘 보면 무슨
미국인지 이게 비트코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달치를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메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도 야, 그 큰 회사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들여다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유럽 쪽에서 규제도 강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결국 펀더멘탈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요인과 펀더멘탈 요인이 겹쳐서 작동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제가 네. 보기엔 변동성. 그것도 네.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하락을 계속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이어서 이렇게 네. 좀 내려가나 싶으면 또 반등하고 또 내려가고 반등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이 과정에서 사고 팔고 하다가 더 큰 지수하락보다 더 크게 손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작년에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현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그 리버모어가 활동했던 시대 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문장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저도 이렇게 빠질지 잘 몰랐어요. 저는 빠져봤자 한 2,750 정도? 그 정도 2,700 정도 맥스로 순간적으로 2,600을 가더라고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도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어떤 식의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더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접근을 해요. 나는 뭐 장기 최근 뭐 굉장히 쉬운 게 있죠. 제가 요새 가장 칼럼 같은데 그런 거 많이 쓰는데 뭐 아주 장기 데이터 갖다 놓고서 주식은 장기적으로 있으면 돈을 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사니까 돈이 됐다. 아유 그때 옛날에 KT 사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한전 사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그리고 한참 중국 분물 때 아모레퍼시픽 사놨으면 어떡할 뻔했고 한미약품 사놨으면 과거에 바이오 버블 불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장기 투자가 그렇게 우리가 종목 선택의 어려움 속에도 되게 만만치 않고요. 또 미국과 좀 다른 게요. 미국은 굉장히 주주 우선 정책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인 게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어제 KB금융지주도 자사주에 대해서 의견을 강하게 얘기해요. 그런 기업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가 상승에 비해서 시총이 너무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놓고 내가 버티면 될 거야. 부동산과 주식이 좀 다르거든요. 네. 부동산은 공급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게 있는데 주식은 장좀 좋아지면 막 IPO도 많이 하고 뭐 이번에 들어갔지만 분할도 많이 하고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시켜서 줄이면 주가가 좋을 때 미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졌고 또 우리는 또 그런 것도 안 했으니 여기서 개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액션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었던 거는 또 좀 안 좋아지니까 너무나 비관적으로 가시는데 뭐 또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과 함께 가는 거라 생각한다면 정상화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하도 뭐 혈압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당신 다이어트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요새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으니까 좀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인데 지금 전 세계는 원래 보도 비만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 그런 구간에서 걷지도 못하는데 정상화로 가야 됐으니까 막 약물 요법도 쓰고 막 이런 단계까지 간 거죠.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마냥 시장을 좀 난 버티면 된다. 이것도 틀리고 두 번째는 그냥 뭐 주식시장이 이제 끝난 거야. 이것도 틀린 거야. 결국은 내가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부터 지수 뭐 2,700, 800은 약간 부담스러운데 다시 좀 밀려서 뭐 2,700 밑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뭐 나눠서 사야겠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 주식 비중이 100%인데다가 막 그걸 넣어놔서 뭐 레버리지까지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은 뭐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잘 되면. 근데 이제 잘못되면 굉장히 머리 아픈 순간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포지션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먼저 정하시는 내 포지션이 뭔지 내 위치가 어딘지 정해놓고서 내가 현재까지도 성과가 안 좋았다면 앞으로 성과 좋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 어제까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왔는데 갑자기 성적이 좋아질 수가 있나요?
그것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문제를 파악하셨다면 당분간 좀 이렇게 주변인처럼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확인하고 막 뭐 어디 여기 가서 유튜브 여기저기 듣고서 막 이 사람 욕했다가 또 저 사람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에요. 뭐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뭐 제가 저 말 듣는다고 돈을 번다는 거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민망했었는데 그렇게 쉬우면 제가 뭐 저 혼자 나가서 매매하고 살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자기 자신부터 현재 좀 점검하시는 시장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뭐 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걸 벗어나기 쉽지 않겠구나. 내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손실이 큰 종목을 갖고 있다? 그건 의외로 그 기업이 나쁜 기업일 수도 있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Round one, fight.